재미있게 다 읽은 소설만 소개하는 미스터 버티고 책방의 신간 소개. 오늘은 이소영 작가의 알래스카 한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소영 작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는데 이 소설이 첫 소설이고 이 소설은 출간 전에 영화 판권이 계약되었다고 하네요. 작가는 수영과 고양이를 좋아하고 아직 쓰지 않은 글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 거라고 믿는 편이라고 합니다. 바로 소설 속으로 들어가죠. 주인공 이지는 사진 보정 리터칭 회사에 근무하는 35세 미혼 여성으로 접촉사고로 오른팔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데 그 뒤로는 극심한 통증 때문에 9개월째 손톱을 못 깎고 한여름에도 털장갑과 토시를 껴야 하는 복합 통증 증후군 환자가 됩니다. 그러다 알래스카 한의원에서 그 병을 치유했다는 정보를 얻게 되죠. 알래스카는 어떤 곳일까요? 주인공이 애플워치 시리한테 물어보는 장면을 봅시다. 알래스카. 기원은 알류투어로 얼럭셔입니다. 바다의 움직임이 향하는 대상, 더 메인랜드, 즉 본토라는 뜻입니다. 이지는 알래스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 평생 처음으로 알류투어를 낯설게 발음해 보았다. 얼럭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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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럭셔. 마치 눈만 쌓인 거대한 돼지가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같았다. 시리, 알래스카 호모 사진 보여줘. 핸드폰 화면으로 안개 낀 바다 너머의 설상과 그 근처에 정박해 있는 색색의 요트들이 보였다. 시리, 알래스카 트램라인 너머를 보여줘. 화면 가득 끝도 없이 눈 덮인 땅이 나왔다. 이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머지않은 날에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될 거라는 걸 이지는 아직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앵커리지까지 7시간 58분이 걸리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172만 8,500원에 결제하고 알래스카로 떠납니다. 앵커리지 공항을 빠져나오자 웰컴 이지라고 적힌 피켓을 든 동남아시아 남자가 보였다. 이제껏 이지는 본인의 영문 이름을 IZY로 표시했는데 EASY라고 쓰인 걸 보니 인생 참 쉬워 보이는 이름이었다. 남자가 이지를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한국에서 한인 민박을 알아보고 픽업과 숙박을 예약했다. 앵커리지 공항에서 호모로 바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빠듯했다. 그래서 앵커리지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 움직이는 일정으로 잡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핌입니다. 남자가 어설픈 한국말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핌이 이지의 캐리어를 대신 끌고 앞장섰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뒤뚱뒤뚱 걷는 건 이지뿐이었다. 여기는 앵커리지입니다, 마담. 네. 이지는 왜 핌이 그 말을 강조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가 아니에요. 네? 여긴 그렇게 춥지 않죠. 더 북쪽으로 가야 진짜 알래스카의 추위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었다. 이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두꺼운 패딩을 벗었다. 서늘한 여름바람이 이지의 몸을 휘감았다. 캐리어에 다시 패딩을 넣고 바람막이 잠바를 꺼내 입었다.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봉고 트렁크에 캐리어와 백팩을 넣었다. 레이디가 짐이 적군요. 이지는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였다. 레이디, 여기 알래스카에 오는 사람들은 짐을 많이 가져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핌은 나름 웃기려고 연습한 한국어인데 이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렇게 알래스카에 도착한 주인공은 한의원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한인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버스를 타고 한의원이 있는 호모로 갑니다. 스워드에서 호모로 달리는 동안 도로에 짙게 깔려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혔다. 이지가 살짝 창을 열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점점 바다에 가까워진다는 게 실감되었다. 지루하고 길었던 안개를 지나자 바다를 품은 설산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이 세계의 주인은 나라는 듯한 위험이 느껴져 이지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이지는 핸드폰으로 구글 지도를 켰다. 알래스카 오리엔탈 메디컬 클리닉이라고 적자 도보로 30분 정도라고 나왔다. 화살표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이윽고 화살표가 멈췄다. 그곳에는 바다를 등진 아담한 2층 건물이 있었다. 1층은 화원이었고 2층에 알래스카 한의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한글이다 라는 반가움과 제대로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이지는 참았던 손을 내쉬었다. 그렇게 찾아간 한의원에서
의사 고담에게 첫 진료를 받습니다. 언제 최소 4시간 이상 푹 잤죠? 4시간 이상이라면 4달 전? 1시간 이상은 2달 전이요. 그런데 푹 잔 적은 없어요. 그 1시간도. 고담이 이지의 안색을 살폈다. 눈두덩이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생리는요? 주기가 엉망진창인 건 오래죠. 혈색도 엉망이고. 도대체 진통제를 얼마나 드신 거죠? 좀 먹었습니다. 좀 얼마나? 이지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묻는 고담이 불편했다. 그거 없인 생활할 수가 없어서요. 수면제도 섞었죠. 잠시 텀을 두고 이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둘 다 끊어야 합니다. 의사는 수면제와 진통제 대신 알래스카에서는 합법인 마리화나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지는 팔에 통증이 몰려오자 그걸 피웁니다. 하지만 갈 곳은 없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킴스하우스에서 마신 코코아가 마지막으로 먹은 것이었다. 구글 지도를 열어서 가장 가까운 햄버거 가게를 찾아 걸었다. 20분 정도 걷자 호모 햄버거 간판이 보였다. 이지는 버거와 칩, 콜라를 사서 다급히 나왔다. 재빨리 숙소로 돌아가 먹을 참이었다. 그런데 하나둘 빗방울이 내리더니 순식간에 우박이 쏟아졌다. 당황한 이지는 눈앞에 보이는 공중전화 부스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우박이 섞인 비가 무섭게 쏟아졌다. 이지는 가슴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름진 냄새에 그만 젖은 버거를 왼손으로 들고 우적우적 씹었다. 주머니에 쑤셔넣었던 칩도 먹고 콜라도 마셨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는 동안에도 비는 멈추지 않았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른손에 통증이 시작됐다. 이지는 남은 버거를 마저 입에 넣고는 젖은 양손을 조심스럽게 바지에 닦았다. 그러고는 철제통에 들어있는 마리화나와 페이퍼, 필터를 꺼내 왼손으로 말아보았다. 적정한 양의 침이 중요했다. 침이 너무 많으면 입이 엉기고 종이가 축축해졌다. 마리화나 잎을 적당량 페이퍼 위에 올려놓는 것도 어려웠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럴싸해 보이는 한계피가 완성되었다.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신 후 길게 내뱉었다. 콜록콜록 기침이 나왔다. 몇 번 더 반복하자 어느 순간 몽롱한 기운이 감돌고 시야가 흔들렸다. 이런 게 영화에서만 들어본 하이하다는 건지 이지는 궁금했다. 치료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기 오른팔이 아픈 이유에 대해 어렴풋하게 실마리를 찾았는데 의사 고담의 제안으로 고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러 갑니다. 육지에서 얼마나 멀어졌을까? 카약은 어느새 조각난 빙하들이 모여있는 지점까지 나아갔다. 얼음산에서 떨어져 나온 다양한 크기의 빙하 조각들이 바다를 유영하고 있었다. 짙은 파란색 바다 위에서 본 빙하는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옥색에 가까웠다. 이지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끼고 있던 커다란 옥반지를 떠올렸다. 이곳까지 도달하자 알래스카의 여름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온전한 한기가 그들을 에워쌌다. 시린 공기에 더욱 움츠린 이지를 보자 고담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말했다. 고래들은 영혼을 공유해요. A라는 고래에게 일이 생기면 고래 공동체는 그걸 감지합니다. B라는 고래가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되면 역시 모두가 공유하게 되죠. 진짜요? 글쎄 어디서 들었어요. 이지가 싱겁다는 듯 되물었다. 어디서요? 이누이트 친구한테. 다른 이야기도 들었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들어보면 유용할 텐데. 고담은 은근히 끈질긴 구석이 있었다. 해보세요 그럼. 그 친구네 부족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됐냐는 거죠. 어떻게? 그 부족은 예부터 고래를 잡아 고래 고기를 먹고는 남은 뼈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고래 무덤이라고 부르죠. 그 무덤 안에서 잠을 자면 고래 꿈을 꾼대요. 그들이 비밀이 담긴 꿈을. 그래서 그 비밀이 인간 부족에게 전승된 거죠. 고래 무덤이 어디 있어요? 트램라인 너머에 인적 없는 곳에 있다고 해요. 본 적 있어요? 있죠. 거기 뭐가 있나요? 눈? 그게 다예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눈 속에 숨어있던 유령들도 다 깨어나요. 빙하가 녹으면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는 은의적 표현인가요? 아니요.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이지에게는 어려운 말이었다. 기후위기는 또 다른 의미로 영혼의 위기이기도 하죠. 누구의 영혼? 모든 인류의 영혼이. 굉장히 거창하고 스케일이 큰 게 북극담네요. 고담의 북극 허풍이 이지는 싱거울 뿐이었다. 이지는 균형을 잡기 위해 서서히 몸을 움직이는 고담을 쳐다보다
할 수 없이 평평한 빙하 위에 한쪽 발을 내딛었다. 발 아래로 파도의 움직임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두 다리가 휘청했다. 겨우 나머지 발까지 빙하 위로 옮겨오자 이어 고담이 패들 하나를 들고 능숙하게 이지 옆으로 올랐다. 그러더니 빙하 끄트머리에 엎드려 패드를 바닷속에 반쯤 담그고는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지에게 말했다. 이쪽으로 와요. 기어서. 이지는 천천히 다리를 구부려 개구리처럼 엎드렸다. 빙하에 닿은 오른팔과 손에 통증이 일었다. 이지는 오른팔을 든 채 왼손으로 기어서 고담 옆으로 갔다. 이지가 가까이 오자 고담은 물 위에 나와 있는 패들의 귀를 가져다 댔다. 선생님, 이제 어쩌려고요? 그리고 왜 패들의 귀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립시다. 뭐를? 쉿. 이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담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이지는 영문을 모르는 채로 입을 다물었다. 고담이 패들의 입을 가까이 대고 휙, 휙 특유의 리드미컬한 휘파람을 불다가 멈추고는 이어 알 수 없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패들을 매개 삼아 바다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이지에게도 패들의 귀를 대라고 했다. 이지의 귀가 차가운 나무 패들에 닿자 휙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눈을 감고 집중하자 바람소리는 곧 우익 우웅 나무관 안에서 울리는 소리로 변했다. 무엇을 위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건지 이지는 슬슬 신경질이 나 저절로 미간이 구겨졌다. 저 갈래요 선생님. 집중해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빙하 위에서 배 깔고 바다 소리만 들리잖아요. 잠시만 차분히. 아직 고래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패들에서 고래말이 들린다고요? 이지는 의심쩍었지만 자기 말에도 아랑곳않고 집중하는 고담의 표정에 다시 한번 패들의 귀를 대고 눈을 감았다. 윙 소리에 진동이 느껴졌다. 고래의 진동이 패들에 닿은 것이다. 어느 순간 그 진동은 이지의 귀로 나아가 뇌로 진입해 해마 속 어딘가를 쾅 하고 울려버렸다. 그때였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지의 귓속을 선명하게 파고들었다. I love your ghost. 그녀가 몸이 아픈 이유는 결국 정신적인 문제였고 그 고통의 원인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합니다. 이제 주인공은 알래스카에서 만난 사람들과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흥미롭습니다. 먼저 묵고 있는 호텔 직원 캐롤라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녀는 폴란드에서 왔고 40대 초반, 본업은 마사지사로 음악이 직업은 아니고 여행을 다니며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지금은 모텔에서 장기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이지는 아르바이트생이 수영장 바닥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며 농땡이 칠 수 있는 알래스카 스케일에 다소 놀랐다. 캐롤라인이 너는 여기에 왜 왔냐고 물었다. 내 생각에는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를 만나러 왔군. 그는 좋은 의사야. 넌 어떤 치료를 받으러 왔어? 너도 그에게 치료를 받은 거야? 이지는 마지막 단어를 바로 알아듣지 못해 시리를 불러 물었다. 그러자 시리가 불감증이라고 대답해줬다. 한의학이 불감증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게 치료가 되나? 캐롤라인이 이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너도 불감증 아니야 하는 눈빛이었다. 너도 한번 받아봐. 이지는 복합통증 증후군을 불감증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 난 됐어요. 내 쪽은 심각한 거거든. 그거보다 심각한 게 있어? 불감증은 나랑 아무 상관도 없어. 난 환자야. 넌 그냥 평범해 보여. 이지는 이제 온 힘을 다해 또박또박 한국식 영어로 자신의 고통을 설명했다. 이 병이 미치겠는 건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이 통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자살을 상상했다고요. 캐롤라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래서 뭐? 그녀의 반문이 시원하게 들려서 이지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다. 그러게, 쏘 아시네. 그리고 한의원 아래층에 살면서 마리화나를 키우고 있는 일본인 리토의 사정도 흥미롭습니다. 리토는 도쿄전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다. 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로 집이 쓸려갔다. 그는 출근했고 아내는 집에 있었다. 그렇게 아내만 쓸려갔다. 바다에 휩쓸려 시체조차 찾지 못했다. 리토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알래스카 바다에 떠다니는 짐 명패를. 명패에는 리토와 리쿠라고 선명히 적혀 있었다. 다시 해류가 북쪽을 향해 흘렀다. 그 순간 리토는 아내가 자신을 알래스카로 부르고 있다고 확신했다. 리크는 평소 우에무라 나오미를 존경했다.
그는 7, 80년대 에베레스트산과 킬리만자로산 등 세계 5대륙 최고봉을 등정하고 개가 끄는 썰매로 북극권 12,000km를 홀로 주파했다고 추정되는 전설적인 탐험가다. 그는 개썰매를 타고 가던 중 10kg 무전기를 버리고 개들을 먹일 식량을 끝까지 싣고 간 일화로 유명하다. 그 여정에서 그는 실종되었다. 그 후 아무도 그를 찾지 못했다. 리쿠는 평소 북극에 가면 눈바람 속에서 우에무나 나오미의 혼령을 만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이제 리토는 알래스카의 눈바람 속에 리쿠의 혼령이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리토는 매년 겨울이 오고 눈보라가 칠 때면 고담에게 물었다. 고담상은 10kg의 무전기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음입니까? 고담은 리토가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까봐 겁이 났다. 그래서 달래듯 이렇게 대답했다. 리토, 무기를 버릴 바에는 네가 살을 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앵커리지에서 묵었던 한인 민박집 여인 스미지정과 마리화란을 나눠 피운 호텔 직원 캐롤라인이 알고 보니 연인 사이였고 그걸 들켜서 민박집 사장이 난동을 부립니다.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죠. 스미지정은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한의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캐롤라인을 만나는 날이 늘어갔다. 그러는 사이 점점 음식이 맛있어졌고 스미지정의 몸무게는 건강하게 돌아왔다. 그 감정이 친구 정도가 아니라는 걸 먼저 눈치챈 사람은 캐롤라인이었다. 캐롤라인은 섹스에 관해서는 남부럽지 않은 여러 실험을 해왔다. 그래서 스미지정에게도 실험 차원에서 같이 자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돌아온 건 딱이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몸부터 끌린 쪽은 오히려 스미지정이었다. 그 무렵 알래스카 한의원은 앵커리지 한인 커뮤니티에서 고담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으로 질타를 받으며 호모로 옮기게 되었고 캐롤라인도 그 무렵 호모로 이사를 갔다. 스미지정은 캐롤라인이 그리웠다. 함께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것과 캐롤라인이 모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함께 바람을 맞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스미지정은 무작정 호모에 있는 캐롤라인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때부터 두 집 살림하게 된 거죠. 스미지정이 이지에게 말하며 웃었다. 그동안 이지는 호모에서 고담 외에는 한국인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그 소문이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호모의 한인은 단 2명뿐이라는 소문이 돈 거로군요. 아무래도 캐롤라인의 빌라 주민들과 마주치다 보니. 그럼 남편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두 집 살림하면서 이혼할 때 필요한 것들 잘 준비해놨어요. 우리 캐롤이랑 나랑 잘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한의사 고담은 아내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왔다가 아토피는 완치되었지만 폐암에 걸려 스스로 트램라인 너머로 사라진 아내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죠. 서칭데이는 알래스카 트램라인 너머를 수색하는 특정 시기를 말한다. 이 수색단체는 매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페어뱅크스에서 출발한다. 폭설과 바람이 무차별하게 폭격하는 겨울의 정점이 오기 전 수색대는 바디를 찾아 떠난다. 바디란 트램라인 너머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지 못한 채 죽어 묻혀버린 여행자들이나 자연과의 사투로 죽은 수렵 채집인의 시체를 말한다. 이제는 그제야 고담이 아내의 바디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고담을 아나요? 이지가 묻자 사람들은 저마다 고담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이야기해 주었다. 마거릿은 그의 아내가 여기 멤버였다고 말해줬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 리토가 이지에게 매직 머시름을 주었던 날 목소리를 높이던 고담이 떠올랐다. 은하가 여기 멤버였다는 건 마약 중독자라는 의미였다. 그들은 은하에 대한 추억을 하나둘 나눴다. 그러다 누군가 그녀는 이제 중독의 지옥에서는 벗어났겠군 하며 농을 치기도 했다. 그녀는 친절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어둠이었다. 그녀를 괴롭히던 지독한 아토피가 나으면서 이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발병이 일어났다. 고담은 한국으로 돌아가 수술을 권했지만 은하는 거부했다. 사귀면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다. 폐암이 혈관까지 침투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때쯤에는 통증이 커졌고
직접 펜타닐 패치를 거래했다. 은하는 어느 날 스스로 트램라인을 넘어갔다. 6년 전 은하는 오지로 떠나기 전에 브로커에게 마취제를 구매했어요. 왜 그게 필요하죠? 스스로를 마취시켜서 서서히 죽는 거죠. 결국 동물의 먹이가 되겠죠. 이지는 슬픈 영어 듣기 평가에 참여 중인 것 같았다. 그들끼리 이 대화가 이어졌다. 은하가 밥의 말을 듣고 떠났다는 건 아무래도 핑계 같아. 고담을 위한. 왜? 이지가 대뜸 그들의 대화에 파고들어 물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병을 앓다가 치유된 이누이트인 밥을 만나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다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알래스카에 있는 온갖 병원을 다 가봤다. 나는 백인이 운영하는 병원을 싫어하는데 거기까지 갔을 정도였다. 제발 이 통증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지만 어떤 병원도 통증을 치료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알래스카 한의원에 왔다. 닥터 고담은 자신이 줄곧 이누이트의 자연 치유를 공부하고 있으며 그 능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당시 나는 이누이트 의학을 무시하고 있던 터라 좀 당황했다. 나에게도 서양식 사고가 주입되어 있었으니까. 아무튼 닥터 고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는 내 부족의 치료법을 신뢰하게 되었다. 수소문 끝에 나는 트램라인 너머에 내 부족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는 1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이누이트 부족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다. 나는 서칭데이에 고담과 함께 트램라인을 넘어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내 다리에 붙은 유령을 떼어내려면 맨몸으로 더 멀리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덧붙여 말했다. 직접 유령을 묻어두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이지는 트램라인 너머 디날리 국립공원 입구 쪽과 연결된 고래 방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지는 한 여자를 만납니다. 눈 덮인 삭막한 땅이 펼쳐졌다. 벌레 하나 없는 생명이 멈춘 것 같은 얼음지대가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조차 멈춘 것 같았다. 동서남북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 이지는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을 향해 걸을 뿐이었다. 그런데 빠르게 쌓인 눈이 이지의 허벅지까지 올라왔고 더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갑작스레 휘몰아치는 강풍에 이지가 눈밭으로 쓰러졌다. 그때 누군가 이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커트머리를 한 동양 여자였다. 이지는 여자가 내민 손을 잡아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이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추위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는 돌아서 가던 길을 걸었다. 이지는 혹여라도 여자를 놓칠세라 다급하게 따라갔다. 왜 여기에 왔어요? 여자가 돌아보지 않고 이지에게 한국말로 물었다. 무려 한국말이라니. 이지는 무척이나 놀랐다. 알래스카의 트램라인 너머에서 한국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우주에서 바늘을 줍는 확률보다 더 희박할 거라고 생각했다. 고래 방귀 뀌는 곳을 찾고 있어요. 이지는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을 했다. 하지만 눈바람 소리에 섞여 여자에게까지는 닿지 않았는지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여자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 혼잣말처럼 엎드렸다. 당신도 찾는 게 있는 모양이군요. 커트머리 동양 여자는 하이다이빙을 좋아했다. 첫 다이빙은 서울 종합운동장 다이빙 폴장에서 1m를 뛰어내린 것으로 그때 그녀의 나이 25이었다. 그녀는 3m, 5m, 10m를 지나 어느덧 15m에서도 뛰어내렸다. 뛰어내리면서 여러 자세를 배우기도 했다. 여자는 추락하면서도 절박하게 춤을 추는 것 같아서 하이다이빙을 좋아했다. 30m 절벽에서 바닥까지 포즈를 취하며 떨어지는 순간까지 고작 3초가 걸린다. 그 춤이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수영장에서 바다로 옮겨 절벽 다이빙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언젠가 아마추어 대회에 나갈 수 있는 수준을 꿈꿨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서 다이빙을 당장 멈춰야 했다. 수영장 물이든 바닷물이든 몸이 물에 닿는 순간 무리가 되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느낄 다이빙하는 감각을 그리워하다 문득 눈 속으로 다이빙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졌다. 막연하게 시작된 뚱구름 같은 생각은 알래스카에 오면서 점점 구체화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러시아인들이 설치해놓고 방치한 채 버려진 30m 높이의 송신탑 이야기를 들었다. 여자는 그곳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오늘 밤 정도면 눈이 10m까지 쌓일 수 있다고. 송신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점프해 눈 속으로 다이빙을 할 거라고. 만약 뛰어내려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다 해도 그건 자살이 아니죠. 나는 내 마지막 춤을 춘 것뿐이니까 자살이면 절대 안 돼요. 여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왜요? 내가 아는 이누이트가 있는데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족에 따르면 가장 좋은 죽음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면서 죽는 거래요. 그래야 다음 생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서 태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이지는 고래 무덤에서 병을 치유하고 돌아와 귀국을 준비하는데 서칭데이에서 의사 고담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리토, 캐롤라인, 심희지정, 밥, 빔 다 같이 앵커리지 라디오 방송국으로 가서 그에게 보낼 메시지를 녹음합니다. 스튜디오 안에는 이지 혼자였다. 마이크 앞에 앉아 헤드셋을 쓰자 빨간 불빛이 들어왔다. 듣고 계세요? 이지는 겨우 말을 뱉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창 너머에서 PD가 재촉하는 손짓을 했다. 이지는 눈을 감고 트램라인 너머를 떠올렸다. 폭설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하얀 땅이 펼쳐진 것. 강한 바람 속에서 서서히 생명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 조금만 더 가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멈추지도 못하고 헤매는 남자가 그곳에 서 있다. 이지는 손을 내밀어 본다. 하얀 눈의 장막이 가로막아 닿지 않지만 더 길게 손을 뻗어본다. 선생님, 세상은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내 속에 있는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데 트램라인 너머는 고요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건 나까지 침묵시키는 고요라는 걸. 그러자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내 진짜 목소리, 내 속의 유령까지도. 은하씨는 그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들었어요. 은하씨는 아마 그걸 춤으로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송신탑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목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이라고 해도 그건 분명히 고요 속에서 외치는 자기 목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거기도 지금 고요한가요? 그래서 선생님은 들었나요? 선생님만의 목소리를. 이소영 작가는 우연히 동양의학을 접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 병의 관계성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문정을 떠올렸는데, 한국에서는 치유되지 못하는 병을 가지게 된 여자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알래스카에 가게 된다 라는 로그라인에서부터 이 소설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소설은 핀란드라는 추운 나라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찾아오는 손님과 함께 밥을 해먹으며 상처 입은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인 영화 카모메 식당을 연상케 합니다. 스포일러 하지 않으려고 결정적인 장면을 빼고 주변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재미있으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래스카는 부름받은 사람들만 온다는데 저도 그 부름을 받고 알래스카에 가보고 싶네요. 소설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버킷리스트에 알래스카 여행을 추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소영 작가의 알래스카 한의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소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